데이비드, 휴미 인과성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이름난 탐정, 휴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주로 그가 고안한 독특한 방식 덕분이었다. 모든 인과관계에 쉽게 낚이지 않는 그만의 방식 말이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마을의 자랑인 큰 시계탑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이 시계탑은 늘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어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잡아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고 결국 휴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휴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침착함으로 시계탑을 관찰했다. 그는 대개처럼 인과관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시계탑이 멈추기 전에 여러분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날 아침 고양이가 시계탑 주위를 빙빙 돌았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비둘기 떼가 탑 위를 날아다녔다는 말을 했다. 한도 이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시계탑 근처에서 번쩍였다고 말했다. 휴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고 이 사건들이 시계탑이 멈춘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대부분은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휴씨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저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알고 있을 뿐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증거를 통해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휴씨의 이야기에 새롭게 열린 시각을 얻은 듯했다.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한 인과관계에 덫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해 가기로 했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시계탑 내부의 낡은 기계 부품에 있었음을 밝혀냈다. 고양이, 비둘기, 번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휴씨 덕분에 사람들은 무작정 피상적인 연결을 믿기 전에 의심하고 탐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휴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휴씨의 인과성에 대한 철학적 회의론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이로써 마을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휴씨의 이야기는 자연의 필연성을 맹신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멋진 관점을 남겼다. 어쩌면 꽤 유쾌하게 턱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을 휴씨의 미소가 아직도 시계탑 아래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있곤 했는데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금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의 지혜와 상담을 많이 신뢰하였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자연법은 우리의 이성 이효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통된 선의 기준을 의미해. 그 순간 마을에 사는 농부 한 사람이 우연히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야, 토마스, 농부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따르고 있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지? 토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그것을 가리거나 왜곡시킬 수 있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고 참된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지.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그 자연법이란 게 배도 고프고 피곤할 때도 과자를 사 먹지 않는 것이 불변의 원칙인가? 토마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친구야. 자연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해를 가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들이지. 과자를 언제 사 먹어야 하는지는 우리의 이성이 결정하도록 두어. 그들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자연법의 추상적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더 공정하게 대할지를,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이성을 활용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지요. 결국 토마스는 모두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길일 것이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이 원칙을 조금씩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연법을 통한 그들의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결국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지요. 그리고 토마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신기한 구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슬의 주인은 그저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슬의 주인이 되고자 경쟁하며 점차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쪼개지기 시작했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홉스의 경고가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혼란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 광장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홉스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이 구슬 때문에 평생 싸우다가 끝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오. 노인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속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었고 그가 나타나면 모든 싸움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리바이어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내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추상적인 실체였습니다. 노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이 구슬을 공공의 것으로 삼아 그 힘을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서로에게 일정한 권리를 양보하여 새로운 규칙을 세워보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여서 구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구슬을 사용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었고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회계약이 체결된 후 마을은 급격히 평온해졌습니다. 구슬의 사용 여부가 공정하게 결정되었고 그 결과 마을 전체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우는 대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마을은 홉스가 말할 리바이어던을 현실화하여 평화롭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거듭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두고 즐겨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종종 광장에 모여 그 구슬과 노인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구슬은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노인의 제안은 훗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홉스의 이론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움직이는 마을이라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의 특별함은 다른 어떤 마을도 따라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발걸음에 따라 매일 그 위치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주 모여서 발걸음 회의를 열고 새로운 마을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특정 사람들이 가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평등이 생겼다고 느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현자이자 인기 있는 이야기꾼인 퉁맨 할아버지는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루소 이사회 계약문을 꺼내들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모든 주민을 모은 뒤 그 유명한 루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했다네. 하지만 우리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불평등이 생겨났지.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장 자크 루소라는 현자가 있었네. 그는 우리에게 사회계약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했지. 퉁맨 할아버지는 루소가 말한 사회 계약이란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제안에 감명받아 즉시 새로운 발걸음 계약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은 마을의 새로운 방향이 묻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각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자가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방향이 정해지면 일반 의지에 따라 모든 마을 사람이 그 방향으로 함께 발걸음을 맞추었다. 마을의 저녁 햇살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계약서를 펼쳐들고 스스로가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큰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움직이는 마을이라는 이 특별한 공동체가 하나로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퉁맨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흥미로운 썰 하나를 더 가지게 되었다. 마을은 더 이상 특정 사람들의 발걸음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화합하여 진정한 움직임을 이뤄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루소의 사회 계약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